안녕하세요. 저는 7학년 후반인 할머니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말 안 한다고 하기는 하던데, 그래도 나이를 물어보면 7학년이라는 소리가 먼저 나오네요. 저는 아들이랑 손주놈들이랑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작년 집에 큰 일이 있어서 이 나이에 다 큰 아들 녀석의 손주들까지 다시 키우고 있네요. 물론 이 상황이 싫다거나 힘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들 착하기도 하고 나이 많은 할머니 힘들지 말라고 어찌나 스스로 하는 것도 많은지 기특하기만 하네요. 이런 상황이 되도록 만든 사람으로서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 또래와 비교를 하자면 저는 결혼이 늦은 편이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중학생일 때 돌아가셨죠. 제 밑으로는 줄줄이 5의 동생들이 있었고 그 아이들의 보호자나 다름없는 저로서는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다행스럽게도 외삼촌께서 저희들의 임시 보호자가 되어주시기는 했지만 외숙모가 워낙 싫어하셔서 그것도 잠시였죠. 고등학생이 될 나이가 되자 저는 동생들을 데리고 독립해 학교도 그만두고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동생들 하나하나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하다 보니 자연스레 제 결혼은 뒷전이 되었죠. 죽은 남편을 만난 것도 직장에서였습니다.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던 남편은 동생들만 챙기는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고 많이 도와주었어요. 그러다가 마음이 통했고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남편에게는 중학생 딸이 하나 있었는데 걱정했던 것에 비해 너무나도 살갑게 저를 받아들여줬어요. 그리고 결혼 1년 만에 아들이 태어났죠. 늦게 얻은 자식이라 남편도 많이 이뻐했고요. 딸아이도 남동생이 생긴 것이 신기한지 한시도 곁에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사랑받은 아들은 가족을 끔찍하게 아끼는 남자로 자랐습니다. 딸아이가 너무 효자라서 여자한테 인기가 없을 것 같다고 걱정할 정도였죠. 저 역시도 듣는 소리가 있다 보니 진짜 이러다 우리 아들 결혼도 못하면 어떻게 하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은 저의 기우였어요. 몇 번의 연애를 하고 아들은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는 소리까지 꺼냈죠. 저희 가족들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기대감으로 저도 딸아이도 들떠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 새로운 가족은 저희에게 재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기울어도 한쪽이 너무 기울어진 혼사였어요. 부장님이 중간에서 다리를 놓았다고 하는데 상대가 무려 부사장님의 딸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솔직히 처음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 집에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돈으로 받아주겠나 싶은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부족한 것 없는 사람들이 가진 것 하나 없는 집안과 사돈을 맺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제 눈에는 아들이 최고지만 그것만으로 결혼을 승낙할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죽어라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세상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아들이 원하는 대로 결혼을 진행했죠. 그런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유난스럽지 않더라고요. 우리 쪽을 배려한 것인지 예식도 소규모로 하자고 하시고 예물이나 예단에 대한 부담도 딱히 없었습니다. 처음에 사돈댁에서는 저희 아들을 대릴 사이로 생각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것도 아들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쏙 들어갔고요. 거기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어머님 불러가며 얼마나 다정하고 애교스러운지 저는 괜히 눈에 색안경을 끼고 본 것은 아닌가 싶어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마저 들었어요. 하지만 그랬던 며느리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변했더군요. 결혼 전에 제가 봤던 모습들은 다 가식이었던 거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며느리와 아들이 인사를 온 날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집을 쓸고 닦고 아들 내외가 하룻밤 지내고 갈 방을 깨끗하게 정리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애들한테 연락이 없더라고요. 늦은 오후가 되자 아들과 며느리가 왔죠. 아들은 밝게 웃으면서 신혼여행에서의 일을 이야기해 주더군요. 아들이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저 역시도 가라앉았던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문제는 저녁을 먹은 이후였습니다.
갑자기 며느리가 이제 그만 일어나자고 아들을 잡아 끌더라고요. 아들은 당황하며 하루 자고 가는 것 아니냐고 물었어요. 나 잠자리 바뀌면 잘 못 자.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서 자자. 그게 무슨 소리야? 신혼여행에서도 잘 지냈으면서. 그럼 당신은 자고 와. 나는 여기서는 절대 못 자니까. 아들은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고 정색을 하며 화를 냈지만 며느리는 무조건 집으로 갈 거라고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아들이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고 했더니 며느리가 인상을 쓰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불편하다고 말하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있는 앞에서 말이죠. 식사 시간 내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는지 당신 못 봤어? 나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 어머님, 진짜 제가 이런 말은 안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돌려 말하기를 못해서요. 무슨 음식간을 그렇게 세게 하세요? 누가 요즘 그렇게 먹어요? 그렇게 먹다가는 죽어요, 죽어.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음식이 어때서? 말 조심해. 내가 말했지.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랑 개념이 없는 거랑은 다른 문제라고. 당장 어머니께 사과드려. 내가 무슨 틀린 말 했어?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자라는 거야? 매트리스도 엉망이고 이불은 어땠는지 봤어? 촌스러운 그 꽃무늬. 징그러워서 어떻게 여기서 자. 당신도 이런 곳에서 구질구질하게 있지 말고 우리 집으로 가자. 아주머니가 저녁 다 차려주신대. 당신 진짜 이럴래?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앞에 있다는 것도 잊은 듯이 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죠. 저는 며느리의 말에 정신이 혼미할 지경이라 두 사람을 말릴 생각도 못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어머님 하고 부르던 그 애교 많은 며느리는 어디로 가고 이런 애가 와 있는 건가 싶었죠. 결국 두 사람의 싸움은 며느리가 혼자서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바보처럼 그 상황에서 얼이 빠져서는 보고만 있었죠. 어머니 죄송해요. 가끔씩 개념 없는 소리를 해서 저도 미치겠어요. 저것만 고치면 될 텐데. 됐다. 너한테 사과받아서 뭐하게. 너도 그만 세아가 따라가렴. 나는 이만 누워야겠다. 아니에요. 저렇게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것도 이제는 고쳐야죠. 내일 가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니까. 시댁에 인사 갔다는 딸아이가 몇 시간 만에 다시 집에 오면 시어른들 걱정하신다. 그러니까 너도 가. 나중에 이야기하고. 아들은 죄송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지만 저는 괜찮으니 그만 가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제 속은 열불이 터졌지만 아들의 잘못도 아닌데 붙들고 있을 수는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였습니다. 무슨 며느리가 아니라 손님을 응대한 기분이었죠. 그것도 진상 손님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그렇게 다시 사돈댁으로 갔더니 며느리가 친정 어른들에게 된통 혼나고 있더랍니다. 사돈 어른께서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저녁에 며느리와 함께 와서 사과를 하겠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래도 사돈 어른들이 며느리 편을 들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만약 며느리 편을 들었더라면 앞으로 아들의 결혼 생활이 손에 잡힐 것처럼 생생하게 상상이 되더군요. 저녁에 집으로 다시 돌아온 며느리는 죄송하다는 말을 꺼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눈치였죠. 아니, 자신의 잘못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만 집에서 어른들이 화내고 아들 녀석이 큰 소리를 내다 보니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자 딱 그런 인상이었죠. 제가 이미 며느리를 삐뚤게 보고 있어서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제 생각이 맞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터지고 한두 달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로 정신없이 바쁘다고 하더군요. 저는 바쁜데 뭐하러 이렇게 자주 전화를 하느냐며 괜찮다고 했지만 아들은 하루 걸러 한 번은 꼬박꼬박 전화를 주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집으로 택배가 쉬지 않고 들이닥치더라고요. 제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저는 누가 장난을 치는 줄 알았어요. 뉴스를 보면 모르는 사람 집으로 이것저것 막 보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물건들 사이에 좋지 못한 것들이 섞여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보내는 사람이 모두 며느리더군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다 뭐니? 도대체 뭘 이렇게 많이 보낸 거야? 도착했어요, 어머님. 그럼 제가 갈 테니까 그냥 입구에 두세요. 사람 보낼게요. 며느리는 자신이 할 말만 하고는 바로 전화를 끊었죠. 저는 입구를 막은 수많은 택배 상자를 돌아보면서 머리가 지끈거리더군요. 그 중에는 꽤나 큰 녀석들도 있었습니다. 겉에 상자를 보니 살림살이들이 대부분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을 왜 집으로 보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며느리가 사람들을 데리고 왔더군요. 처음에는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는 사람들을 시켜 택배를 뜯고 아들이 쓰던 방으로 가져다 두라고 했죠. 그리고는 아들 방에 있던 것들을 싹 다 밖으로 내보내더라고요. 그중에는 죽은 남편이 아들을 위해 만들어준 스탠드도 있었고요. 저는 급하게 스탠드를 빼앗아 들고는 이게 지금 무슨 행동이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제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보시는 대로예요. 그 이 방 좀 정리하려고요. 여기에 올 때마다 저번 같은 일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입맛대로 좀 바꿔보려고요. 특히 그 스탠드 진짜 구역질 날 정도로 낡았잖아요. 그런 걸 왜 두고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구역질? 지금 이게 무슨 물건인지 알고는 하는 말이냐? 스탠드가 스탠드지 거기에 무슨 의미까지 부여해요. 어머니, 자고로 사람이든 물건이든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로 그 가치가 정해지는 거라고요. 여기 어머님 안고 계신 거 빨리 다 내다 버려. 며느리에게 지시를 받은 사람이 다가오기에 저는 그 손을 쳐내고는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언성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거든요. 며느리에게 그런 것이 먹혀 들어갈 것 같지도 않았고요. 며느리는 인상을 찡그리더니 알겠다고 말하고는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냈죠. 저는 흥분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불편한 거 많아서 바꾸고 싶어하는 네 마음은 이해한다. 익숙한 것이 좋으니까 바꾸고 싶겠지.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 네 남편은 알고 있니? 이야기는 하고 온 거야? 고작 이런 것도 이야기해야 돼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그이한테는 다 끝나고 이야기하면 되죠, 어머님. 그래, 그럼 그 부분은 두 사람 문제니까 알아서 하고. 이 스탠드는 죽은 너희 시아버지가 네 남편한테 만들어준 물건이야. 네 남편이 이걸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알고는 있니? 아버지가 남겨준 유일한 것이라고 작동도 안 되는 걸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어. 신혼집 완성되면 가져간다고 보관하고 있었던 거고. 몰랐니? 이런 걸 집으로 가져온다고요? 세상에 미쳤나 봐. 며느리는 제 설명이 들리지도 않는지 이렇게 낡은 물건을 어떻게 자신들의 신혼집에 들여올 수 있느냐고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뒷목이 뻣뻣해지는 것이 느껴졌지만 저는 참을성 있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것을 낡았다고 버릴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제 질문에 며느리의 답변이 정말 가관이더군요. 어머님, 그런 사소한 것에 미련두면 큰일 못해요. 앞으로 그 일 점점 날개 달고 올라가야 하는데 고작 감성놀이나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도 괜히 그 이 앞에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도 단단히 단속할 테니까요. 너한테는 죽은 시아버지 유품이 고작이란 말이냐? 됐다. 다 필요 없으니까 가져온 것들 다 가지고 썩 나가라. 여기 오고 싶지 않으면 올 필요도 없어. 누가 와달라고 했어? 당장 나가! 어머니, 이성적으로 생각하세요.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당장 들고 다 나가라니까! 며느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계속해서 뭐라고 말을 했지만 제 귀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금까지 가지고 나와서 한 바가지 뿌리기 전에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죠. 며느리는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나가더군요. 그 와중에 또 택배는 그대로 두고 나가는 것이 화가 나서 저는 가진 힘을 다 동원해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며느리가 가고 나서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던 저는 숨을 몰아쉬며 소파에 몸을 기대고 누웠어요. 머리가 지끈거리더군요. 그날 일은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웠거든요. 며느리도 딱히 이야기를 하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다만 며칠 뒤에 아들이 스탠드를 가져가겠다고 왔을 때 차마 그 손에 넘겨줄 수 없어 나 죽고 나면 그때 가져가라고 하면서 거절했을 뿐입니다. 그 뒤로 저와 며느리 사이는 냉랭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만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며느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행동했거든요. 저는 그날의 일을 잊을 수 없었는데 며느리는 벌써 싹 다 잊은 모양이었죠. 몇 달의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가 집에 온다고 하면 됐다고 밖에서 보자고 하거나 피곤하니 오지 말라고 하면서 며느리와 부딪히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꽤나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함께 사군자를 배우는 친구들끼리 전시회를 갔다가 저녁까지 먹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빙판길에서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한 제가 그만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넘어지면서 팔을 잘못하는 바람에 팔이 부러지고 말았죠. 거기다 인대까지 늘어다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가면서 같이 있던 친구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곧 아들이 놀란 얼굴을 하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복장이 평소와는 조금 달라 보였어요. 목에는 타이까지 해서는 고급스러운 정장으로 한껏 멋을 부렸더군요. 거기다 함께 온 며느리의 모습까지 보고 나니 무슨 파티가 있었던 모양이구나 싶었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많이 다치셨어요? 머리를 부딪힌 건 아니고요? 그냥 좀 넘어졌어. 뭐하러 여기까지 와? 너희 누나 오면 되는데. 어머니 다치셨다는데 어떻게 안 와요? 정말 괜찮으신 거 맞아요? 사진이라도 좀 찍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께서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괜히 너까지 놀라게 했네. 아들은 의사 선생님께 직접 괜찮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며느리가 뾰루퉁한 얼굴을 하고는 이 늦은 시간까지 밖에 계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더군요. 짜증이 잔뜩 섞인 말투로 이야기하는데 너무 꼴보기 싫더라고요. 저는 며느리의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고 아들에게 괜찮으니 이만 들어가 보라고 했습니다. 마침 딸아이까지 병원에 도착하기도 했고요. 아들은 좀 더 있겠다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떠밀다시피 아들 내외를 내보냈습니다. 며느리가 빨리 돌아가야 한다고 재촉을 했지만 아들은 미련이 남는지 좀처럼 나가질 않았죠. 다음 날 며칠은 더 병원에서 지내며 회복을 지켜보자는 말을 듣고 다행이다 하고 있는데 병실로 며느리가 들어오더라고요. 아직은 냉랭한 사이였기에 반갑게 인사하는 며느리에게 부드럽게 말이 나오지 않았죠. 며느리는 들어오자마자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시간을 좀 내달라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시어머니 병실에 들어오면서 첫마디로 안부를 묻지는 못할 망정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참 어이가 없더군요. 이제는 화가 나지도 않을 지경이었어요. 저는 무슨 할 말이 있느냐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가방에서 커다란 봉투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무슨 봉투인가 싶어 안을 열어보고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서류 안에는 부동산 계약서가 들어있었거든요. 저는 무슨 의도로 이런 것을 제게 주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 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 가시는 거는 어때요? 딱히 하시는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 있으나 고향으로 가시나 큰 차이도 없으시잖아요. 어머니 고향으로 가신다고 하면 집이라도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알아보니까 얼마 하지도 않더라고요. 섭섭지 않은 크기로 해드릴게요. 원하신다면 가정부 두셔도 좋고요. 지금 나더러 아예 눈앞에서 사라져라 그런 의미냐?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어머니 저한테 자격지심이라도 있으세요? 제가 좋은 의도로 이야기했는데 왜 그렇게 나를 세우고 반응하세요? 그리고 어디 이게 저 좋자고 하는 일인 줄 알아요? 다 그이 좋으라고 하는 말이죠. 며느리는 아들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제가 이사를 가는 것과 아들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저는 조금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답을 안 하고 있자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며 어젯밤의 일을 이야기하더군요. 어제 며느리와 아들은 본사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파티를 즐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돈어른이 워낙 아들을 예뻐하시는 터라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시키고 있었는데 제가 다쳤다는 소리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파티장을 빠져나왔다고 하면서 며느리는 원망 섞인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 기회가 쉽게 오는 것도 아닌데 제가 다 망쳤다고 하면서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죠.
그러게 나이도 있으신 분이 늦은 시간에 밖에는 왜 다니시는데요? 그렇게 다니실 거면 택시라도 타시던가요. 뭐하러 걸어 다니시다가 이사단을 만드세요? 아니 크게 다친 것도 아니라는데 하필 그 타이밍에 그이한테 연락을 하셔서는. 어제 어머님 때문에 그이가 얼마나 좋은 기회 날렸는지 아시냐고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내가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게 왜 내 탓이니? 어머니가 알고 계셨든 모르고 계셨든 결국 그이 앞길을 막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요. 그이가 앞으로 아버지 뒤 이으려면 꼭 필요한 자리였다고요. 그런 자리를 제 발로 차고 나왔는데 어떻게 어머님은 미안하다는 생각을 못 하세요? 어머니 손으로 자식 앞길 망치셨으면 염치라도 있으셔야죠. 거듭되는 며느리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다치고 싶어서 다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따지고 들면 제 탓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아들이 중요한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는데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죠. 며느리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자신이 알아서 이사 준비를 할 테니 퇴원하면 바로 옮기라고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그렇게까지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싶냐고 하면서 줄 때 받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더 이상 며느리와 마주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져 그만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빨리 결정하라고 하고는 나가버렸죠. 병실에 혼자 남은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한테 저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아들이 저 때문에 중요한 자리를 끝까지 못 지켰다는 사실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죠. 저는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어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딸아이는 시골에 가서 어떻게 살려고 마음에도 없는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하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며느리와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결국에는 제 얼굴에 침 뱉기나 다름없겠거니 싶어 말을 아꼈습니다. 그저 죽은 너희 아버지에게 가까이 있고 싶다는 말만 했죠. 딸아이는 제가 그렇게 말하면 반대할 명분이 없지 않느냐고 투덜거리더니 자신이 알아보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해줬다는 것들은 단 하나도 건들지 않았고요. 아들은 몸이 불편한데 어디 가느냐고 잡았지만 저는 고집스럽게 내려가겠다고 말했어요. 어머니, 인프라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에 왜 가신다고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여보, 아버님 가까이 있고 싶으시다잖아요. 그럼 마음 헤아려 드리자고요, 우리가. 며느리는 가증스럽게 아들을 위로하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찌나 자연스럽게 가증을 떠는지 차라리 배우를 했어도 성공을 했겠다 싶더군요. 며느리는 아들에게 자주 사람을 보내 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로 아들을 달래고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1분 1초도 며느리와 시선을 맞추고 싶지 않아 아직 완벽하게 낫지도 않은 몸으로 딸아이의 차례에 올라타고서는 밖으로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고향에 돌아온 저는 한동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거니 하고 오랜만에 돌아온 고향에서 조금씩 기운을 차리고 있었죠. 며느리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는지 제가 고향으로 내려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승진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기 중에서는 독보적이라고 하더군요. 운이 트였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라고 말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저는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야 그 말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겠지만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와 며느리의 사이는 이제 손 쓸 수 없을 만큼 멀어져 갔습니다. 그랬던 저희 둘이 결국 파국으로까지 가게 된 것이 바로 작년의 일 때문이었어요. 첫 시작은 아들이 제게 건강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저는 아픈 것도 없는데 무슨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하냐며 괜찮다고 했지만 아들은 이번이야말로 꼭 받게 하겠다고 하더니 병원 예약까지 잡았더라고요. 딸아이도 계속 미루지 말고 받아보라고 성하기에 못 이기는 척 올라왔죠. 아니 무슨 검사할 것이 그렇게나 많은지 건강검진이 끝나기도 전에 기운이 없어 쓰러지겠더라고요. 진이 다 빠지는 것 같았죠. 겨우 검사를 끝내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려는데 이번에는 딸아이가 며칠만이라도 좀 있다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잡더라고요.
최근 가게를 재오픈했는데 저더러 구경도 할 겸 자기랑 있자고 말이죠. 저야 오랜만에 딸아이 얼굴도 보고 하니 좋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이었는데 어느새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 사이에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갑상선 쪽에 혹이 있어 재검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악성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말을 듣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술을 하면 좋아질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당사자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더 큰 병이 되는 것은 아닌가 조마조마했죠. 사돈댁에서도 이런 제 사정을 듣고는 빠르게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셔서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문제는 수술 이후 회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아들은 완벽하게 회복하기 전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자신의 집에서 회복할 때까지만 머물렀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며느리와 이야기가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아들의 제안을 거절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며느리도 괜찮다고 말하며 저더러 함께 지내자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믿겨지지 않는 소리에 잠시 대답도 못하고 며느리 얼굴만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괜찮다는 듯이 편안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찝찝한 마음이 들었지만 결국 아들네 집에서 한동안 요양을 하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와 한 공간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위 사이가 나빠질 대로 나빠진 저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눌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대면 그냥 서로가 신경 쓰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죠. 그렇게 지내면서 저는 며느리에 관해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무슨 화랑인가 갤러리인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매주 목요일만 되면 일찍 집을 나가서는 아들보다도 더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아들 말로는 신인 작가를 발굴하기 위해서 여러 개인전을 돌아본다고 하는데 나갈 때와 들어올 때 옷이 미묘하게 다른 것이 좀 마음에 걸리더군요. 아들이야 그런 눈썰미가 있는 애가 아니다 보니 모르는 것 같았지만 제 눈에는 그게 보였거든요. 그리고 늦은 시간에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꽤나 길게 하는 모습을 몇 번이나 볼 수 있었는데요. 며느리답지 않게 소곤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혹시 바람이 난 것은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였답니다. 따로 남자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신기한 것은 전화를 하는 상대가 매번 달라졌다는 것이었어요. 부르는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화기를 2대 이상 사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중에 따로 연락을 하는 핸드폰은 평소 사용하던 것이랑 전혀 달랐거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가 의심스럽기 시작하니 모든 행동이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는 밤에 누구랑 그렇게 통화하느냐고 물었는데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해외에 있는 친구와 통화를 했다고 하더군요. 아주 친한 친구라서 종종 전화를 한다고 말이죠. 저는 속으로 무슨 친구가 얼마나 많아서 매번 다른 상대랑 전화를 하는 거냐고 묻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어머니, 그리고 다른 사람 전화 듣는 건 기본 매너가 아니잖아요. 조심 좀 해주세요. 내가 전화를 들었다 그랬니? 그냥 물 마시러 나왔는데 그때마다 네가 전화하기에 뭔가 싶어서 물어본 것뿐이다. 며느리는 어쨌든 주의를 하라고 말하고는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죠. 저는 찝찝함을 애써 삼키면서 그 일은 기억 저편에 묻어버렸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만 보내다 보니 하루가 참 길더라고요. 그러다 집안일을 봐주는 가정부와 종종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아주머니가 어찌나 유쾌한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웃음이 끊이지 않았죠. 그날도 주방에서 아주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게 먹고 싶은 음식은 없느냐고 묻더라고요. 이 집 사모님은 음식이 엄청 까다롭거든요. 매번 먹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다고 만들어두면 몇 젓가락 들지도 않을 거면서 해달라는 건 엄청 많고 하여튼 손이 참 많이 간다니까요. 그런데 여사님은 어떻게 한 번도 먹고 싶다는 말씀을 안 하세요? 뭐 드시고 싶은 건 없으세요? 원래 몸 편찮으실 때 드시고 싶은 거 드셔야 빨리 낫는다잖아요. 아주머니의 말에 저는 순간 돼지갈비가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죽은 남편이 제 생일만 되면 미역국 대신에 돼지갈비를 만들어줬었거든요.
남편의 기일이 다가와서 그런가 남편이 해준 돼지갈비가 너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에게 돼지갈비를 좀 먹고 싶다고 말했어요. 아주머니는 뭐가 어렵겠냐면서 며느리에게 말해서 저녁에 돼지갈비를 만들겠다고 했죠. 돼지갈비에 얽힌 남편과의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아주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잠시 나갔다 올 테니 점심은 준비할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모님, 오늘 저녁에 돼지갈비를 좀 할까 하는데요. 여사님께서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요. 괜찮으시죠? 돼지갈비? 어머님, 돼지갈비 드시고 싶다고 하셨어요?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 며느리는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쓸어넘기더니 한숨을 내쉬며 저를 노려보듯 바라보았어요. 저도 아주머니도 그런 표정을 지을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던 터라 당황스러웠죠. 며느리는 핸드폰을 꺼내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아주머니에게 앞으로 올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사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잘렸다고. 그러니까 당장 나가. 사무소에 연락해서 내일부터 다른 아주머니 오시기로 했으니까. 오늘까지 일한 건 내가 확실하게 계산해서 보내줄게. 제가 뭘 잘못했다고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사모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개를 내가 왜 키워야 하는데? 며느리는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는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고 나가라고 했죠. 아주머니는 사람을 어떻게 개랑 비교하느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 입만 딱 벌리고 서 있었죠. 내가 틀린 말 했어? 누구한테 고개 숙여야 할지도 모르고 나대는데 내가 내 돈 주고 일 시킬 이유가 없잖아. 그리고 어머님, 돼지갈비라뇨. 어머님이 집에서 하시는 일이 뭐가 있다고 고기를 먹고 싶단 소리라세요? 뭐? 지금 너 나이를 그만큼 먹었으면 염치라는 것도 좀 알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만큼 양보해서 저희 집에서 지내게 해줬으면 죽은 듯이 지내던가. 진짜 내가 어머님 보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나는 절대로 나이 들면 저렇게 추하게 늙지는 말아야지. 딱 그 생각밖에 안 든다고요. 진짜 이게 뭐예요? 중요한 일 하러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 전부터 기분 잡치게. 아우 짜증나. 너는 도대체 나를 뭐라고 알고 있는 거냐? 어머님이라고 부르기만 하지 내가 어른이라는 자각은 있는 거냐? 내가 네 시어머니야. 도대체 어른한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어디서 그런 배워먹지 못한 소리를 해? 너희 친정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디? 며느리는 제 말에 눈을 뾰족하게 뜨더니 어디서 자신의 부모를 욕하느냐며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것이 누구 덕인데 부끄러움도 모르냐고 소리를 질렀죠. 저는 당장이라도 며느리의 뺨을 한 대 쳐올리고 싶었지만 눌러 참았습니다. 왜요? 한 대 치시게요? 이래서 못 배운 인간들하고는 상종하지 말라는 거지. 야만적이게 손부터 올리려고. 어떻게 이런 집구성에서 그이 같은 사람이 태어난 건지 알 수가 없다니까. 어머니, 제가 이 정도 대우해드릴 때 얌전하게 지내세요. 자식 앞길 막는 걸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한다는 소리까지 듣지 마시고요. 돼지갈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며느리는 아주머니에게 빨리 자기 집에서 꺼지라고 말하고는 그대로 저를 지나쳐 나가버렸습니다. 한동안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죠. 어떻게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것을 며느리로 들인 것인지 지난날 끝까지 반대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스러웠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게 괜찮냐며 정신을 좀 차려보라고 했지만 제 귀에는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죠. 아주머니는 하얗게 질린 저의 얼굴에 많이 놀랐는지 제 손발을 만져주면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몇 번이나 외쳤습니다. 그때를 다시 생각해보면 제가 정신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다 그 아주머니의 노력이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저는 아주머니에게 괜히 불똥이 튀었다고 말하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어차피 이 집 사모님, 저희 사무실 블랙리스트라서 저도 그만둘 기회만 보고 있었어요. 아휴, 그나저나 저는 두 번 다시 안 보면 그만이라지만 여사님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계속 계셔도 되겠어요? 저도 이대로는 못 참겠네요. 제가 아는 모든 수를 동원해서 대가를 치르게 만들려고요. 늙었다고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겠지만 두고 보면 알 겁니다.
저는 독하게 마음을 먹고 아주머니에게 그동안 고마웠다고 말했어요. 아주머니께서는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고 하시면서 짐을 싸서 나갔죠. 저 역시 딸아이의 집으로 옮기기로 했고요. 딸아이는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은 이미 며느리를 어떻게 처단해야 하나 그것만으로도 가득 찼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과거 문화센터에서 알게 된 김군을 만나러 갔습니다. 약속 장소로 가니 꽤나 근사한 사무실이더군요. 김군은 저를 보자마자 허리를 푹 숙이며 오랜만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사군자를 배울 때 다 할머니, 할아버지였는데 유일하게 김군만 혼자만 청년이었어요. 인상이 험악해서 다들 꺼리는데 그 모습이 괜히 밟혀서 제가 옆에 앉혀두고 이것저것 가르쳤던 것이 인연이 되었죠. 부모도 없는 고아라기에 집에 초대해 집밥도 먹이고 그랬었거든요. 김군은 갑상선 수술을 했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시냐고 묻더군요. 도대체 그 소식은 어디서 들었는지 소문도 빠르다고 했더니 해맑게 웃으면서 창문을 가리키며 말했죠. 창문에는 큼지막하게 흥신소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그걸로 돈 벌어먹고 사는데 그럼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안 그래도 갑자기 고향으로 가셔서 섭섭했는데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로 여기서 보자고 하셨어요? 제가 근처로 가도 되는데. 내가 일을 좀 부탁하려고. 부탁이라뇨. 할머니께서 해달라고 하면 제가 당연히 해야죠. 뭐든 말씀하세요. 저는 그동안 의심스럽게 생각하던 며느리의 행적에 대해 이야기하고는 뒤를 좀 캐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 몰래 무언가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는 그런 일은 금방 해결된다고 말하며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해서 알려주겠다고 했죠. 그 말이 참 든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들은 갑자기 딸아이의 집으로 옮긴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저는 별 이유 없다고 말을 피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순간에도 자신이 불편하게 만들어서 그런 것 아니냐며 가증을 떨었어요. 하지만 그 모습에 더 이상 화가 나지도 않더라고요. 그저 진실을 밝혀내서 복수하겠다는 마음뿐이었죠. 사흘 후 김구는 제가 부탁한 것을 정리해서는 넘겨주었어요. 꽤나 지저분하던데 어떻게 며느리로 들였는지 모르겠다고 혀를 내두르더군요. 저 역시 자료를 훑어보니 욕이 저절로 튀어나올 정도였고요. 저는 이런 인간이 아들 앞에서는 온갖 가식을 다 떨고 저 앞에서는 뭐라도 되는 것처럼 굴었다는 것이 정말이지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 고민이 되었어요. 이걸 가지고 며느리를 찾아가기에는 성에 차지 않았죠. 저는 며느리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은 물론 깔끔하게 아들 곁에서 털어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김구는 기업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증권과 찌라시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알려주더군요. 자신이 어느 정도 손을 쓸 수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냉큼 그렇게 하겠다고 했답니다. 처음에는 고작 찌라시인데 얼만큼 파급력이 있을까 했는데 결론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더라고요. 김구는 자기들끼리 이 찌라시의 주인공이 누구냐 축축도 해가면서 그들만의 세상에는 소문이 쫙 퍼진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주인공으로 며느리의 이름이 종종 등장하고 있다고 제게 귀띔을 해줬습니다. 저는 소문이 어느 정도 퍼진 것을 확인하고는 이혼 서류와 함께 회사로 찾아갔어요. 사돈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약속도 하지 않고 찾아가면 만나기 어렵지 않을까 고민했는데 의외로 바로 만날 수 있었어요. 며느리와 똑같은 족속이면 소송까지 불사할 정도의 각오로 찾아간 저는 대뜸 이혼 서류부터 내밀었습니다. 제 행동에 당연히 바깥 사돈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사돈,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립니까? 이혼이라뇨? 둘 사이에 애가 둘이나 있는데 이혼이라뇨? 무슨 서운한 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제가 아무리 무식해도 저 하나 서운한 일 있다고 아들을 이혼남으로 만들겠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겠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우리 아들 자식은 맞는 겁니까? 사돈,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그럼 박서방 자식이 아니면 누구 자식이라는 거예요? 저는 헛웃음을 지으며 첫 번째 봉투에서 사진을 한가득 꺼냈습니다.
사진에는 며느리가 다양한 남자들과 진한 스킨십을 나누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김군이 어제까지 며느리를 따라다니면서 찍은 아주 따끈따끈한 사진들이었죠. 바깥사도는 튀어나올 정도로 크게 눈을 뜨고선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들어올렸습니다. 그 모습에서 바깥사도는 며느리의 이런 미친 짓을 잘 모르고 있었음이 분명하구나 싶었어요. 그 댁따님은 신인 화가 발굴을 무슨 호스트바에서 하시나 봐요. 한두 군데를 다니는 게 아니던데요. 알아보니 호스트바에서 아주 큰 선으로 유명하시던데 이렇게 다니는 며느리 속에서 태어난 애들이 우리 손주가 맞을지 의문이네요. 이걸 도대체 사돈께서는 이런 걸 어떻게 손에 넣으신 겁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벌써 놀라시면 안 됩니다. 호스트바에서 즐긴 것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아마 최근에 엄청난 찌라시가 돌았다는 사실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깥사도는 제가 찌라시 이야기를 꺼내자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맞냐며 두 번째 사진을 탁자 위로 쏟아냈죠. 두 번째 사진은 처음보다 좀 더 농도 짙은 스킨십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다만 첫 번째와 다른 것이 있다면 두 번째 보여준 사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며느리와 한 남자만 등장한다는 것이었죠. 사진을 확인한 바깥사도는 몸을 휘청이며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 그 사진에 등장하는 남자는 며느리와는 사촌지간이더라고요. 입양을 했기 때문에 피는 섞이지 않았다고 해도 엄연히 같은 족보에 있는 사이인데 그게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죠. 김군이 찌라시에 올린 내용도 바로 이 점이었고요. 바깥사도는 당장 며느리를 불러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푹 숙이고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왔다는 소리를 들었는지 아들이 올라왔더군요. 아들은 난장판이 된 방을 가만히 보더니 바닥에 흩어진 사진을 줍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아들을 말리고 싶었지만 언젠간 아들도 알아야 할 상황이란 생각에 가만히 아들의 움직임을 눈으로 쫓기만 했죠. 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만 보더군요. 곧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저를 본 며느리는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더군요. 물론 그것도 잠시 무슨 일로 자신을 불렀느냐고 밝은 소리로 말했죠. 그때까지도 아들은 가만히 사진만 보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아들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아들은 조용히 사진을 구기고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더니 공기가 찢어지는 소리가 날 정도로 크게 손을 휘둘러 며느리의 뺨을 내리쳤어요. 귀가 아플 정도의 소리가 울리고 그와 동시에 며느리의 째지는 고함 소리가 울렸어요. 며느리는 맞은 뺨을 부여잡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죠. 아마 바깥서돈이 곁에 있다 보니 더 기세등등한 것 같았어요. 아들은 말없이 반대쪽 손을 올렸죠. 저는 다급하게 아들의 팔을 붙들고는 그럴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말렸습니다. 며느리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아들에게 삿대질을 했지만 아들은 굳은 표정으로 며느리를 노려보고만 있었죠. 이제 며느리는 바깥사돈을 바라보며 왜 가만히 있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바깥사돈은 비틀거리며 몸을 세우더니 며느리에게 다가가서 반대쪽 뺨을 거칠게 내리쳤죠. 그제야 며느리는 무언가 잘못되어 간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겁에 질린 얼굴을 하곤 바깥사돈과 저희를 번갈아가며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걸림돌이고 방해물이라 그랬지? 내가 보기에는 너 같은 거 만난 것이 우리 아들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순간일 거야. 고작 한다는 짓거리가 호스트바에서 남자나 바꿔 끼고 다니는 거냐? 거기다 그걸로도 모자라서 사촌이랑 붙어 먹어? 저는 며느리의 면전에다 제가 가지고 온 사진을 뿌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며느리는 허겁지겁 사진을 확인하더니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더라고요. 저는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두 번 다시 우리 아들 곁에 어슬렁거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바깥사도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는 무너져 내리듯이 소파에 앉으셨고요. 아들은 피가 맺힐 정도로 강하게 주먹을 꼭 쥐고서는 한 글자 한 글자 이를 갈며 말했어요. 이혼으로 안 끝나. 이대로 내가 끝낼 것 같아?
지옥 끝까지 쫓아가는 한이 있어도 너랑 그 남자 용서하지 않을 거야. 차라리 죽여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복수할 테니까 두고 봐. 여보,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잘못했어. 정말 불장난이야. 진짜 아무 살도 아니야, 여보. 불장난? 너는 사촌이랑 그런 짓까지 했으면서 불장난이란 말로 덮을 수 있을 것 같냐?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 장난이었어요.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매달리는 며느리의 두 팔을 가차없이 밀치고는 며느리가 제게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남의 자식 앞길을 그렇게 망쳤으면서 어디서 용서해달란 말이 나와? 가시죠, 어머니. 더 이상 상종할 필요도 없어요. 아들은 본인도 충격으로 힘들 텐데 제 손을 잡고 부사장실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며느리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희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힘찼죠. 그 뒤로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을 했습니다. 손자들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는데 두 아이 모두 아들의 자식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두 아이의 아버지도 서로 달랐고요. 하지만 아들은 아이들만큼은 자신이 키우고 싶다고 말했어요. 자기 핏줄은 아니지만 지금껏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키워왔다며 앞으로도 그 마음은 바뀌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쉬운 일은 아니겠죠. 아이들을 볼 때마다 며느리를 생각할 거고 그럼 죄 없는 아이들이 미워지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점이 걱정스러워 아들에게 잘 생각하고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고집스럽게도 아이들에게는 이런 사실을 알리지 말고 온전히 자신의 아이로만 키우겠다고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하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결국 아들과 저는 아이들에 관한 양육권까지 받아왔답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았어요. 박가사돈께서 미안한 마음에 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셨던 것 같았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안사돈께서는 충격으로 병원에 실려가셨다고 하더군요. 며느리는 집에서도 쫓겨나고 만나던 사촌도 파양을 당했다고 하고요. 두 사람이 그 뒤로 헤어졌는지 함께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실까지 궁금하지도 않고요. 지금 제가 바라는 것이 딱 하나 있다면 아들 녀석과 손주들의 앞길에 좋은 일만 더 많이 있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연을 써보는 입장이 되니까 어색하기만 하네요. 없는 글솜씨이지만 그래도 좋은 목소리로 소개해 주실 것만 믿고 제 사연을 써볼게요. 온갖 막장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접하다 보면 세상에 뭐 저런 일들이 다 있냐, 몇 개는 양념친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품게 되는데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겪은 일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써보게 되었어요. 제가 수능 보기 전이었는데요. 저희 엄마께서 점집에 가신 적이 있으셨어요. 혼자 가신 거나 작정하신 것은 아니었고 당시 친하게 지내셨던 이웃 아주머니들이 용한 점집에 가신다고 하니까 따라가신 것이었어요. 이번에 우리 딸이 수능을 보는데 이왕지사 점집에 간다 그러니까 가서 우리 딸 수능 잘 붙는지 대학은 잘 갔는지 이런 것들이나 좀 물어봤으면 좋겠네. 이런 작은 바람을 속에 품으신 채로 말이죠. 그런데 가셨다가 좀 황당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주된 손님은 다른 아주머니셨는데 이상하게 무당이 엄마를 자꾸 주시하더래요. 액면가로 따지자면 엄마보다 더 어린 연배였고 기가 엄청 세 보이는 무당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때 엄마랑 아빠가 사이가 많이 안 좋으신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고3 수험생이니까 부모님 두 분께서 크게 티 안 내시고 누르시고 계셨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내심 점집에 들어섰을 때부터 무당이 자꾸 시선을 보내오는 것 같자
배우자 문제를 들킨 게 분명하다고 짐작을 하시고 계셨대요. 하지만 무당은 전혀 다른 얘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 집에는 딸도 있고 아들도 있네? 예? 예, 맞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있어요. 바로 맞히시네요. 저희 애들한테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다른 건 아니고, 딸이 아마 남자 때문에 팔자가 제법 사나울 거야. 지 어미의 나쁜 기운이 그쪽으로 내려가 버렸거든.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딸이 남자 때문에 고생이라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유, 지금 저만 해도 애들 아빠랑 사실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원래 같았으면 그쪽이 죽든 그쪽 남편이 죽든 한쪽은 나가리가 됐어야 돼. 그만큼 둘이 안 맞아. 그런데 딸이 자기 부모의 어긋난 틈을 얼마치 가져가 버렸네. 그래서 자기 부모를 유지시키는 대신 본인이 고생을 좀 하게 되었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발언을 듣게 된 엄마는 깜짝 놀라셔서 진짜 그 자리에서 넘어가실 뻔했다고 합니다. 제가 20살 생일이 지나고 나서부터 남자가 꼬일 것이고 마음고생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게 될 것이라며 무당이 제법 확신 어린 투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불쌍한 우리 딸. 저 닮아서 남자 보는 눈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결혼은 잘할까요? 우리 딸 얼마나 심성이 착하고 자기 엄마 아빠한테 잘하는 앤데요. 엄마가 안절부절하자 그때 무당이 엄마의 눈앞에 한 손을 쫙 펴보였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만큼을 좋게 고생하고 나면 또 모르지. 그럼 진짜 백이 좋은 인연을 만날지. 한 손에는 5손가락이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5번의 나쁜 인연을 만나서 그 안에서 마음고생을 크게 할 거라는 얘기였는데요. 엄마는 점집에 다녀오신 후로 이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지 않으셨어요. 곧 수능 앞뒀는데 이런 얘기 해줘봤자 마음만 심란하지. 좋은 내용도 아닌데 나 혼자 그냥 속에 품고 있어야겠다. 아휴, 괜히 점집에 따라가서 이상한 소리만 듣고 왔네. 신경만 쓰이기 싫이. 이렇게 다짐을 하셨고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야 점집에서 무당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었노라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던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신 이런 거 신빙성 없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과연 우연의 일치일 뿐이었는지 여러분께서 제 사연을 듣고 생각들을 한 번씩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인연부터 갑니다. 제가 대학교 재학 시절부터 만났던 남자였습니다. 저보다 3살 많았고요. 연애 초기부터 워낙 서로가 잘 맞았어요. 대신 중간에 감정이 상해서 헤어진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0개월 만에 다시 사귀게 되었죠. 한번 헤어졌더니 서로에 대한 존재감을 명확히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사귀게 되었을 때는 사뭇 더 진지해졌습니다. 가벼운 연애가 아니라 결혼을 지향하는 만남이 되어 있었죠. 이 남자랑 결혼을 생각하고 있을 때 저희 부모님은 이혼하신 상태였습니다. 오랜 불화를 겪으신 두 분은 끝내 갈라서기로 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이 남자 또한 이혼 가정이었는데요. 이 남자가 중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그 후로는 쭉 어머님과 살아온 경우였습니다.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이혼 직후부터 연락이 잘 안 되었고 대면대면하다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그때 둘 다 사회 초년생이었고 양가 경제력 수준도 비등비등했어요. 모아놓은 돈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니었고 노후 보장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닌 그저 그런 수준들이요. 하지만 저희는 서로만 바라보며 사랑이란 믿음 아래 결혼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젊었고 앞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돈을 계속 잘 모을 자신이 있었고 대출도 무난하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정말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창 결혼 얘기가 오가고 있던 어느 날 이 남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결혼하면 우리 엄마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어. 여기서 우리 엄마는 너네 엄마를 말하는 것이었죠. 제가 당황한 채로 대답했습니다. 좋아, 우리 엄마도 같이 모시자. 두 분 함께 모시면 그림 예쁘겠네. 그랬더니 표정이 아주 싹 굳더라고요. 장모님께는 우리가 필요 없잖아. 금쪽 같은 아들이 따로 있는데 뭐하러 딸 도움을 받고 싶어 하시겠어? 무슨 소리야? 내 동생 걔 아직 취업도 못한 대학생이야. 그런데 엄마한테 걔가 뭘 해줄 수 있겠어? 그래도 딸은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고 하는데 아들이 모시는 게 맞지.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 모시고 싶다는 것이고. 근데 오빠, 대학 다니는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 혼자 자취했잖아. 그런데 갑자기 왜 어머님을 모시고 싶다고 하는 거야? 결혼하면 없던 효심이 생기는 거야? 아,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엄마 진짜 옛날부터 너무 힘들게 일해오신 분이셔. 그래서 내가 결혼하면 꼭 모시고 싶었어. 일찍 이혼하시고 혼자 힘들게 가장의 역할을 해오신 분이라고 대우해드려야지. 양가 어머니 아직 한창 정정하실 때였습니다. 경제활동도 두 분 다 하고 계셨고요. 특별히 지병 없으셨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결혼하면 모시고 살고 싶다느니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저는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 엄마를 같이 모시는 건 싫대요. 진짜 이 대화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 남자랑 크게 부딪히는 일도 없었고 싸울 일도 없었습니다. 한번 헤어졌던 사이였기 때문에 서로에게 배려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더욱 단단해진 사이로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맞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너도 결혼하고 나면 우리 엄마 모실 생각 아니었어? 그게 며느리의 도리잖아. 우리 엄마 남편도 없이 내내 혼자 살아오신 분인데 우리가 무조건 모시고 대우를 해드리는 게 맞아. 누구 엄마는 혼자가 아니래? 우리 엄마도 혼자야. 우리 엄마도 그러니까 같이 모시자고. 왜 그건 안 되겠는데? 너 이런 여자였냐? 정말 실망이 크다. 넌 우리 엄마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하는구나. 그럼 오빠는? 오빠는 우리 엄마 가족으로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야? 왜 우리 엄마 모시는 건 싫은데? 장모님은 당연히 앞으로 내 가족이지. 그런데 장모님이랑 우리 엄마가 어떻게 같냐? 우리 엄마는 일찍이 이혼하시고 혼자 살아오신 분인데. 어떻게 같냐니? 그럼 어떻게 다른데? 우리 엄마도 혼자야. 그리고 오빠는 우리 결혼하면 내가 살뜰하게 며느리 노릇하길 바라는 거잖아. 그러면서 본인은 사위로서 책임을 많이 지기 싫은 거잖아. 내 말이 틀렸어? 져줄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조목조목 저 할 말을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차 그 남자는 말을 잃어가더라고요. 나이 어리고 사회 경험 아직 부족한 저랑 낼름 결혼해서 부려먹기라도 할 작정이었나 보죠. 그 이면을 알게 되니까 정말로 충격이 컸습니다. 인간적인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나는 오빠랑 부부가 되고 싶었던 것이지 시어머니의 며느리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야. 지금까지 혼자 유유자적하게 살았으면서 결혼하고 나서 효자 노릇하고 싶다는 말이 진짜 웃긴다. 그리고 그 효도 나보고 하라는 거겠지. 나는 그럴 생각 없어. 그러면 뭐야? 지금 나랑 결혼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냥 우리 엄마 모시고 살겠다고 하면 될 것이지. 이게 결혼을 물을 정도의 일이야? 너 대체 왜 우리 엄마를 그렇게까지 모시기 싫어하는 건데? 말이 안 통했습니다. 진짜 이런 남자일 줄은 몰랐어요. 마음이 차갑게 식었고 상대할 가치조차 못 느꼈습니다. 이별 통보했고 계속 추잡하게 연락이 오길래 번호도 차단했어요. 그랬더니 며칠 뒤에 저희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술에 취한 채로 찾아왔고 저를 보자마자 손찌검을 날리더군요. 마침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셨던 주민분께서 그 상황 보자마자 끼어들어서 말려주셨고요. 근처에 순찰 중이던 경찰차도 금방 와서 일단락될 수 있었어요. 정말 불행 중 다행이었죠.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렸지만 그래도 관계를 청산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놀라운 건 그 대화 이전까지는 그런 낌새조차 못 느껴봤던 사실이었어요. 그 남자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전부 오염된 느낌이었습니다. 온통 더럽혀진 기억만 남긴 채 마무리가 되었죠. 두 번째 인연은 꽤나 황당했습니다. 혹시 살면서 주변에 식탐 강한 사람 겪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바로 이 남자가 해당이었어요. 웃긴 건 또 뭐냐면요. 결혼 준비 이전까지는 이걸 심각하게 체감하지 못했었다는 겁니다. 결혼 얘기가 오가면서부터 이 남자가 본색을 드러낸 거였죠. 사람이 먹는 것 가지고 가장 치사해진다는 게 뭔지 이때 제대로 체감했습니다. 다들 치킨 좋아하시죠? 저희도 치킨을 좋아했던 커플이었어요. 특히 각자의 집에서 데이트를 할 때면 치킨을 시켜다가 TV를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치킨이 오고 나서 제가 손을 씻으러 간다거나 나무젓가락을 챙기러 간다거나 콜라 따를 컵을 가지러 간다거나 이렇게 움직이고 나면 반드시 사건이 발생합니다. 무슨 사건이냐고요? 닭다리 실종 사건이요. 방금 배달 와서 따끈따끈한 그것을 허겁지겁 먹어치우더라고요. 치킨 한 마리 시키면 닭다리가 2개잖아요. 저 움직인 사이에 닭다리를 하나 먹습니다. 그리고 제가 앉을 때면 남은 닭다리 하나를 자기 손에 쥐고 있습니다. 결론은 2개 다 자기가 먹겠다는 거죠. 냉면 시키면 계란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남자는 꼭 자기야, 내가 면 잘라줄게. 이런 수를 쓰면서 제 몫의 계산을 슬쩍 가져가 버렸습니다. 자기 입에 쏙 넣어버리는 거 진짜 얄밉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그 꼬라지 보고 정이 떨어져서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딱 한 번 안 그랬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 시작되더라고요. 라면에도 계란 넣으면 일부러 다 안 풀어요. 계란 형태 남겨서 자기가 그거 먹으려고요. 다들 물회 뭔지 아시죠? 양념된 시원한 물에 채소랑 회 넣고 먹는 거잖아요. 이게 양념 맛으로 먹는 거라지만 본질은 회입니다. 그거 누가 모르나요? 그런데 이 남자는 회만 쏙쏙 골라 먹었어요. 제가 너무 황당해서 채소만 남은 걸 젓가락으로 휘젓고 있으면 이 남자는 멋쩍은 목소리로 말했었죠. 아유, 자기야. 자기는 이런 거 풀 많이 먹어야 예뻐져. 이런 게 살도 안 찌고 건강에 좋아. 제가 분명 연애 초기에는 이 남자로부터 이딴 헛소리를 안 들었었단 거죠. 그런데 결혼 얘기 나온 후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먹는 걸 참 좋아하네 라는 정도였다면 그때부터는 걸씬 들려서 정신이 나갔나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변모한 것이었죠. 김치찌개에서도 돼지고기만 자기가 다 골라 먹고 저한테는 국물하고 김치만 떠주는 걸 보고 온갖 정남이가 떨어졌습니다. 진짜 억울했던 게 제가 이런 식탐을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따지면 오히려 저를 예민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다는 사실이에요. 너 오늘 어디 아프냐?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지? 감정 조절이 안 되나 보네. 근데 그걸 왜 나한테 풀고 그래? 이런 식으로 저를 달래듯 훈계하듯 가르치듯 말을 하니까 당하는 입장에서는 약이 올라 미치겠더라고요. 무슨 어린애들도 아닌데 먹는 걸로 싸우고 다투는 것 자체가 웃기고 창피했고 이때는 이미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에게 결혼하기로 했다고 말을 해둔 상태였기 때문에 더욱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이 남자가 알고 보니 식탐에 미친 돼지라서 파혼하게 됐다는 말을 너무 쪽팔려서 할 수가 있었어야죠. 그래서 참아볼까도 했어요. 하지만 같이 밥을 먹을 때마다 이 남자는 저를 전혀 아끼거나 위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걸 떨칠 수가 없어서 결국 제가 파혼 선언을 했습니다. 네가 그런 걸로 나랑 헤어지겠다고? 진짜 웃긴 여자네 이거. 완전 또라이 아니야?
야, 너 나를 얼마나게 만만하게 봤으면 식탐 문제를 들먹이면서 헤어지자고 그러냐? 어? 어? 그런데 이별 선언을 했더니 무섭게 돌변하더군요. 진짜 눈깔이 도는 게 실시간으로 보일 정도였어요. 이제 어디 가서 사람 못 만나겠다는 둥, 너같이 싸구려처럼 생각하는 여자는 이 세상에 없을 거라는 둥, 별별 얘기를 다 하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는 그냥 멍하게 있었습니다. 설마 이런 면모를 지닌 남자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내심 이 견디기 힘든 식탐만 아니면 참 괜찮은 남자인데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저의 오판이었던 겁니다. 괜찮기는 개뿔,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친 남자였어요. 헤어지자는 말 저희가 자주 갔던 카페에서 했던 것인데 그때 저희가 각각 음료 한 잔씩이랑 와플을 하나 시켰었거든요. 계산은 그 남자가 했고요. 근데 이별 통보하니까 저보고 이거 돈 내놓으래요. 나 열받아서 미칠 것 같으니까 지금 이거 계산한 거 네가 돈 물어내라. 대체 내가 왜? 이거 와플도 오빠가 시켜서 오빠가 먹은 거잖아.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질 다 쳐놓고 결혼 얘기까지 다 나온 마당에 그딴 개소리로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한테 설마 내가 이런 것까지 계산해야 된다고? 너 지금 그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너 와플 한 입 먹었잖아. 네 포크에 묻은 자국이 다 말해주는데 어딜 발뺌하고 지랄이야. 와, 그 조용한 카페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저 진짜 살면서 창피해서 눈물 나보긴 처음이었어요. 이런 말까지 할 수 있는 남자일 줄은 몰랐습니다. 어떻게든 안전하게 이별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네요. 많이 먹는 거, 식탐 부리는 거, 그것 자체로는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상대에 대한 배려가 조금도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도저히 결혼 상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던 것이었죠. 그러니 제가 다음번에는 얼마나 심사숙고했겠어요. 세 번째 인연이었죠. 저는 두 번째 그 식탐 많은 남자랑 헤어지고 나서 너무 크게 데인 나머지 연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첫 직장에서 정말 친하게 지냈던 분이 소개팅 좀 받아보라고 하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개받았던 남자가 세 번째 인연이 되었습니다. 벌이 수준이라든지 집안 경제력이 저보다 위였어요. 이혼 가정도 아니었고 식탐은커녕 오히려 살짝 입이 짧은 편이었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그 걸신 들린 미친놈을 겪어봐서 그런가 입이 짧은 편이라 음식을 즐겨 먹지 않는다는 게 왜 이렇게 괜찮아 보이지? 지난 실패담이 저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든 것이었어요. 연애하는 동안 큰 문제 없었고 정말 평범한 그 나이 또래의 연애의 표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 무난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저보다 가진 조건들이 조금씩 더 좋았기 때문에 그랬는지 제가 심적으로 의지하는 부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만났으니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됐었고요. 저희 만난 지 1주년 기념일 날에 데이트하는 동안 진지하게 결혼에 대한 생각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로부터 얼마 후에 그 남자 집으로 인사드릴 겸 가게 되었어요.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셨거든요. 참고로 그 남자한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예비 시누이죠. 그 남자의 부모님까지 포함해서 총 5명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먹었습니다. 신경 쓰신 티가 역력한 메뉴들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감탄 반, 감동 반, 심정을 가지고 음식을 먹었어요. 여기까지는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식사가 거의 다 끝나갈 때쯤 일어났어요. 어찌 보면 별거 아니었죠. 야, 가서 물 떠와. 그 남자가 자기 여동생한테 한 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동생이 입술 꼭 다문 표정이 되어서는 눈알을 크게 굴리더라고요. 불만이 있다는 표시였죠. 이런 날에는 오빠가 떠마시지 왜 나를 시켜? 중얼중얼 거리더군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코웃음을 치는 겁니다. 이게 하늘 같은 오빠한테 까부네? 야, 잔말 말고 바로 일어나서 물 떠와라. 셋 센다. 하나, 둘. 낮은 목소리로 말하니까 그 여동생이 마지못한 태도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그때부터 남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여동생이 물을 떠다가 컵을 놔줬습니다. 그러자마자 그 남자가 자기 여동생의 등을 후려치더라고요. 행동이 굼뜨다면서요. 세게 후려쳐서 퍽 소리가 났는데 저만 화들짝 놀랐고 그 여동생은 아픈지 인상 쓰면서 툴툴거리며 자리에 앉고 그런데 그 부모님 두 분은 아무렇지도 않아 하시는 거예요. 당사자인 그 남자가 태어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갑자기 머리가 띵 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그냥 아무 말 안 했고요. 다음날 그 남자한테 그 일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 전혀 당황한 기색도 없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은 내가 엄청 봐주고 있는 거야. 예전에는 내가 그냥 확 날라차기로 한 방 먹여주고 그랬었어. 자기 여동생한테 날라차기라뇨? 장난으로 말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더라고요. 태권도 배웠던 경력을 살려서 여동생을 향해 돌려차기 기술도 많이 했었다는 얘기를 자랑스레 떠들길래 그 앞에서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머리 때리는 건 기본이라는 대목을 듣고 나서부턴 그 남자가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내 동생인데 내가 때리는 게 뭐 큰일이라고 그래? 그리고 주기적으로 한 대씩 그렇게 때려줘야 애가 안 기어올라. 옛날에는 그냥 맞았는데 이제는 머리 다 컸다고 애가 대들더라고. 전혀 문제의식 없는 그 발언에 저는 정이 확 떨어지고 말았어요. 불만 없었던 연애, 저보다 나은 조건을 가진 상대와의 결혼,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이 남자가 내 아내인데 내가 좀 때리는 게 뭐 어때서? 이런 식으로 나올 미래가 그려졌습니다. 결국은 이 남자와도 헤어지게 되었죠. 아니나 다를까 헤어지는 과정에서 못된 성격을 좀 드러내더군요. 저한테 질낮은 쌍욕을 줄줄이 내뱉는 모습을 보고 제 안에 남아있던 한 줌의 미련마저 증발했어요. 사귀는 동안 그런 폭력적인 면모를 발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설마 그런 측면이 있는 사람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마보이도 아니고 식탐되지도 아니고 동생이랍시고 여자를 때리지도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연에 빠지다가 익명의 창구니까 제가 솔직하게 정말 가감없이 밝혀보는 부분인데요. 제가 만난 이 네 번째 인연에는 색다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식사하시던 도중에 사연에 빠지다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잠깐 멈춰두셨다가 식사 끝나시고 다시 재생 버튼을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네 번째 인연 그 남자의 문제는 바로 대변 냄새였기 때문입니다. 농담하는 거 아니고 장난하는 건 더더욱 아니에요. 정말로 진심이었어요. 주변에서 저한테 너 남자친구랑 결혼한다는 거 아니었어? 그런데 헤어졌다고?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단 한 번도 진실을 밝힌 적이 없었어요. 남한테 이렇게 밝히는 건 지금 사연에 빠지다가 처음인 거예요. 도대체 뭘 먹고 그렇게 된 것인지 정말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었을 정도로 대변 냄새가 지독하면서도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둘 다 어린 나이도 아니었고 매번 밖에서 데이트를 하기도 못해서 가끔은 서로의 공간으로 찾아가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그 남자가 금요일에 퇴근하면서 제가 살던 자취방에 왔다가 일요일 저녁에 자기 집으로 간 적도 몇 번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자니까 2박 3일이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제가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 엄청난 대변 냄새를 말이에요. 이렇게 글로 적힌 걸로 접하시니까 이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은 그 냄새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상상할 수 없으시겠죠?
그 냄새는요, 지독하고 특이하기도 했지만 정말 신기했던 게 엄청 오래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냄새 분자가 다른 건지 환기도 잘 안 통했어요. 욕실용 방향제를 뿌려도 그때뿐이었어요. 오히려 대변 냄새에 방향제가 먹혀 들어갔다고 하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짐작이 좀 가시나요? 처음에 그 냄새를 접했을 때의 충격은 잊지 못합니다. 창문 열어서 싹 환기를 하고 변기를 빡빡 닦고 화장실 벽에 물 뿌리고 난리를 쳐도 그 대변 냄새의 잔향이 남아 있었어요. 일단 싸면 최소 반나절은 냄새가 머물러 있는다고 보면 됐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헛구역질을 하다가 눈물이 다 나왔다니까요. 제가 은근히 대변 냄새에 대해서 눈치를 주기 시작했는데 본인은 심각하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이상하다. 난 잘 모르겠는데 요새 속이 좀 안 좋아서 그런가? 내가 요즘 소화가 잘 안 되긴 해. 이렇게 태연하게 맞받아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하루 이틀 그런 냄새가 아니었어요. 그 남자만의 대변 냄새는 가히 독보적이었고 시간이 가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위에서 밝혔다시피 저희 집이 결코 부유한 편이 아니거든요. 이때는 저도 사회생활 꽤 해서 모아둔 돈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풍족하게 결혼할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도 모아둔 돈의 액수가 큰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결혼을 한다면 소박하고 지극히 현실적인 첫 출발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좋은 말로 아기자기하게 말이죠. 저기 있잖아. 우리 결혼하면 신혼집에는 꼭 화장실 2개 있는 곳으로 가자. 제가 조심스러운 말투로 강력하게 주장한 건 화장실 2개짜리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이상하게 완강했어요. 굳이 사치를 부리지 말재요. 일단 방 2개, 화장실 1개 정도의 무난한 조건에서 집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너무너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같이 데이트를 하다가도 그 남자가 화장실을 가면 제 머릿속에는 대변 냄새 걱정밖에는 안 남았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 독특하고 신기하기까지 한 대변 냄새를 끌어안고 결혼할 자신이요. 결국 이 문제 때문에 그 남자와는 말다툼을 몇 번 하게 되었고 결혼에 대한 의견을 사이좋게 주고받았던 저희는 끝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이라서 허무하기까지 한 만남이자 이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연의 서두에서 가장 먼저 밝힌 바 있었죠? 저희 엄마가 점집에 가셨다가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오신 거예요. 저에게는 5번의 나쁜 인연이 있을 예정이었던 겁니다. 저는 처음에 엄마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을 때 내심 코웃음을 쳤었어요. 아유, 엄마. 그런 거 듣고 신경 쓰면 살 것도 못 살아요. 아주 만약에 내가 그렇게나 남자복이 없어서 연속으로 개고생을 한다고 해도 그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 무당이 했던 말대로 이뤄진 것이다. 이렇게 보긴 어렵다는 거죠.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고요. 저는 지독한 대변 냄새 때문에 끝내 헤어진 4번째 인연을 뒤로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 무당의 말대로라면 저는 마지막 나쁜 인연, 5번째 인연을 만나게 된 셈이었죠. 그리고 저는 이 남자와 드디어 결혼에 골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저의 연애사를 다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나름의 실패 이유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결혼한 남자는 그 실패 이유를 전부 가지고 있지 않은 남자였습니다. 저는 꼼꼼하게 이 부분들을 다 체크하면서 물어봤죠. 결혼하면 엄마를 모시고 살 거냐고? 아니, 내가 왜? 미쳤어? 결혼하면 당연히 너랑 둘이서만 살아야지. 왜 우리 엄마를 모시고 살아? 절대 그럴 생각 없어. 뭐? 특별히 식탐 부리는 음식이 있냐고? 글쎄, 잘 없는 것 같은데. 너도 알다시피 나는 한식 좋아하잖아. 그냥 한식이면 다 잘 먹고 밥 종류는 양이 적어. 난 과자가 좋아.
하루에 과자 한 개씩만 먹으면 나는 먹을 거에 욕심 없어. 내가 여동생이랑 거칠게 몸싸움 해본 적 있냐고? 그럴 리가. 네가 직접 봐서 알잖아. 나 걔랑 안 친해. 마지막으로 사이좋게 놀아봤던 게 중학교 1학년 때였나? 그 이후로는 그냥 혈육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그리고 이 남자한테는 특별한 대변 냄새 문제가 없었습니다. 일단 제가 겪었던 실패 이유를 전부 다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괜찮았어요. 무엇보다 이 남자는 경제력이 뒷받침되었습니다. 집안이 원체 부유했다거나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것은 아니었어요. 남성용 액세서리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인터넷으로 옷이나 시계, 신발 쇼핑하는 거 있잖아요. 바로 그런 곳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남자는 주식으로 인생 역전을 한 케이스였어요. 전문적으로 주식 공부를 해본 적도 없었다고 했고요. 마치 초심자의 행운 같은 게 따랐다고 봐야 했죠. 갑자기 돈이 많아지니까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붙더라. 내가 순진했던 거지. 돈 많아진 걸 숨기지 않고 티를 내고 다녔으니. 그러다 보니까 진짜 별별 이상한 여자들도 나한테 많이 접근을 해왔던 것 같아. 이 남자를 등쳐먹으려고 콩고물 떨어지는 거 받아먹으려고 한 사람들이 많았대요. 특히나 돈을 목적으로 다가온 여자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그런 관계들에게 회의감이 들더래요. 한동안은 인간관계 다 끊고 혼자 우울하게 지내기도 했다고 했고요. 내가 배운 게 없고 머리가 든 게 없는 놈이라고 나를 우습게 보고들 내 돈만 노리고 달려드는구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벗어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진짜로 우울증이 와버린 거예요. 치료받던 도중에 만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우연히 다리가 놓아져서 만났을 뿐인데 이 남자는 저를 만나면서 많은 위로를 받게 되었대요. 저는 당연히 이 남자가 현금 부자라느니 그런 걸 모르고 만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냥 사귀면서 편하다는 생각을 했을 뿐이에요. 진지한 관계로까지 발전했다가 파탄난 지난 전적의 놈들을 겪어봤었기 때문에 이 남자에게도 큰 기대가 없어서 그냥 부담 없이 대했어요. 늘 솔직하게 굴었고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되려 이 남자는 제가 되게 괜찮은 여자라는 생각을 해버렸던 겁니다. 저한테 결혼 얘기를 먼저 꺼내면서 자기 재산도 공개했어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돈이 꽤 있길래 마음이 동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사람인데 당연하죠. 자기 엄마 모시고 살 생각은 없고 식탐 없고 여동생이랑은 어색한 사이고 대변 냄새 이상하지도 않고 거기다 돈은 꽤 있고 그럼 이 남자랑 결혼을 진짜로 해버릴까? 이번에는 진짜 나의 인연이겠지? 사귀면서 불같이 뜨겁지는 않아도 잔잔하게 좋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 남자랑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뜨겁게 타오르다가도 별것 아닌 것 하나로 금방 차갑게 식는 것이 사랑이라는 걸 깨달아버린 후이기도 했고요. 저희 두 사람의 결혼에 유일한 장벽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남자의 모친, 바로 제 시어머니셨습니다. 저를 탐탁해 하지 않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조금 황당했어요. 제가 아무런 특별한 개성이 없고 너무 평범해서 별로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괴이한 이유로 저를 흉보셨다가 당신의 아들이 부득불 저와 결혼을 진행하겠다고 하니까 입을 다무시게 되었죠. 제가 이혼 가정에서 난 딸이라서 그게 또 걸린다고 툴툴거리셨는데요. 상견례장에 아빠, 엄마 모두 참석하실 거고 결혼식장에서도 두 분 다 이상 없이 자리하실 거라고 하니까 그게 되겠냐며 못 믿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상견례장에서 저희 부모님 두 분은 너무나도 멀쩡하게 서로 대화를 잘 하시면서 차분한 모습을 보이셨죠. 시어머니께서는 깜짝 놀라셨고요. 며칠 후에 저한테 따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뭐 미국이야? 아니, 뭐 서양 사람들도 아닌데 이혼해서도 멀쩡히 대화하고 잘 지내는 게
내 눈에는 영 이상하다. 어떻게든 저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드시는 것 같길래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식이 있으니까 그러시는 거죠. 저희 부모님 두 분께서는 부부로서 안 맞으셨을 뿐이지 사람 대 사람으로는 괜찮으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시는 만큼 서로의 존재를 오롯이 인정하고 존중하려고 늘 노력하시고요. 그랬더니 그 이후로 아무 말씀 못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답니다. 드디어 말이에요. 저는 이때만 해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 앞날 모르는 법이고 결혼할 인연은 따로 있다더니 그 말이 사실이었네. 내가 이렇게 홀라당 결혼을 하게 될 줄 나조차도 정말 몰랐으니까. 연애 기간이 긴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가 참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 초기부터 저는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어요. 어떤 것인지 예상 가시죠? 네, 시어머니 말입니다. 자기 엄마 안 모시고 살 거라는 남자랑 결혼하면 뭐 하나요? 이게 모시고 사는 건지 아닌 건지 가끔은 헷갈리는 시어머니셨던 것을요. 같이 안 사실 뿐이지 간섭이 정말 장난 아니셨습니다. 저한테 하루 한 번씩은 꼭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카톡 메시지를 보내라고 하셨어요. 안부 묻는 차원에서 말이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안부 전화를 따로 받길 원하셨습니다. 이것까지는 그렇다고 치는데요. 저도 출퇴근하는 사람이었어요. 직장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직장 생활하는 저한테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시는 것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도대체 며느리 들이기 전에는 혼자 심심해서 어떻게 사셨을까 그게 의문이었다니까요. 결혼하고 3개월 차 저희 부부가 각자 아침 식사를 해결하는 걸 아시게 되곤 뒤로 넘어가셨습니다. 이유는 자명했죠. 내 아들한테 왜 아침밥 안 차려주니? 하지만 남편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는 아침에 따뜻한 쌀밥을 먹어본 게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다고 하더군요. 아침에 그런 밥 종류가 먹히는 스타일도 아니라고 했고요. 제가 연애 때 살펴봐도 그런 입맛이 아니었거든요. 아침에 밥 종류는 잘 안 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시어머니께서는 박박 우기셨습니다. 이제 장가 들었으니까 다르게 살아야지. 그게 맞지. 여태까지 따뜻한 밥에 국에 반찬에 이런 아침을 못 먹었으니까 앞으로는 먹어야 될 것 아니니?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시어머니의 말씀 그 일부에는 저도 동의가 들었어요. 어떤 일부냐면 장가 들었으니까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대목이었습니다. 남편은 컴퓨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결혼 직후에는 안 그랬는데 시간이 좀 지나자 본색을 드러내면서 컴퓨터에 미쳐서 살았습니다. 한번 게임을 시작하면 4시간은 기본이었어요. 어떨 때는 아예 밤을 새가면서까지 게임을 하기도 했죠. 업무적으로 컴퓨터를 하는 거면 제가 뭐라 안 그랬겠죠. 그런데 게임에 푹 빠져서 그놈의 헤드셋 귀에다 끼고 제가 뭐라고 말을 해도 들리지 않으니까 저의 존재는 완전히 뒷전이고 그 꼬라지를 보기 싫었던 거예요. 이건 뭐 부부인지 아니면 한 집에 사는 남남의 동거인일 뿐인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결혼 7개월 차에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제가 그때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좀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겹쳤나 봐요. 금방 유산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엄청 잔소리를 해대시는 거예요. 네가 네 몸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니? 너는 멀쩡한 생명 하나를 죽인 거야. 아니, 평생 이때의 죄책감을 안고 반성하면서 살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앞에서 제가 너무나도 큰 서러움을 느꼈습니다. 차마 시어머니 앞에서 울기에는 자존심이 상해서 뒤에서만 펑펑 울었어요.
임신 사실을 안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유산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허무하고 힘든 것은 저였는데 왜 시어머니께서 유별나게 구시는지 이해도 안 되었고요.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이런 작태에 대해서 전부 말을 해보았지만 별다른 위로를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에게 큰 공감도 못하는 눈치였어요. 남편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 이런 부분이었죠. 자기 감정, 자기만의 감수성, 이런 것엔 예민한데 남의 슬픔이나 아픔은 기피하려고 들었어요. 남의 감정을 자기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막말을 퍼부은 시어머니나 자기 아내가 유산했음에도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넬 줄 모르는 남편. 이 사건으로 저는 충격을 받았고 이직을 택하게 되었어요. 그 전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워낙 심하게 받았던 게 1차적인 문제였으니까요. 이직한 직장은 거의 재택근무로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었습니다. 한 달에 사무실 출근하는 횟수는 10번 정도 되었고 나머지는 집에서 근무하는 방식이었죠. 제가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 남편도 정신 차리고 바깥 활동을 하면서 게임에 몰두하는 시간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지지부진한 인터넷 쇼핑몰도 좀 더 신경을 쓰길 바랐고요. 이직을 하고 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는 자연스레 집안일에도 할애를 더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는데 완전히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모시고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을 정도네. 시댁 식구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왜 이렇게 많아? 이 정도면 다달이 500만 원은 되겠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너무 막대한 돈이 시댁으로 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문제로 가타부타 말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들어가는 돈의 출처는 남편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자기 돈에서 자기 집안에게 떼어준다는데 제가 그걸 가로막을 명분이란 부족해 보였습니다. 한쪽이 경쟁력으로 기우는 결혼을 하면 이게 문제인 것 같았어요. 확실히 주도권, 발언권이 돈이 더 많은 쪽에게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죠. 시댁에 들어가는 그 큰 돈 아껴서 열심히 모으거나 재테크를 하면 저희 부부의 미래에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지만 어차피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아서 저는 말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의 인내가 패착을 불러온 것일까요? 저희 결혼 1주년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술을 진탕 마신 채 만취 상태로 집에 기어들어왔어요. 도저히 두 발로 똑바로 걷고 있다고 볼 수 없었으니 기어들어왔다는 표현이 딱이었습니다. 술 냄새. 진짜 미쳤어?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시냐고. 고주망태가 따로 없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해댈 때였죠. 만취 상태에서 제 목소리가 들리기나 할까 하는 생각이 들던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우는 소리를 내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나 돈 날렸다? 몽땅 날려버렸다? 나 한강에 뛰어들까 하다가 겁이 나서 못 그랬어. 이렇게 술을 마셔도 무서운 건 무서운 거더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돈을 몽땅 날렸다니요. 깜짝 놀라서 남편에게 채근을 해보았지만 금세 골아떨어진 뒤였습니다. 저는 그날 잠이 안 와서 날밤을 새다시피 했어요. 아침에 남편을 깨워다가 콩나물 꼭 먹이면서 물어봤습니다. 돈 날린 거 무슨 얘기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손에서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자기가 술김에 그 소리를 해버렸냐면서 손을 덜덜 떨고 있었죠. 저는 당장에 진상을 캐물었고 입을 꼭 다물고 있던 남편은 잠시 후에 이실직고를 하였어요. 코인 있잖아. 너도 알지? 요즘에 비트코인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래서 나도 시작했지. 끝도 없이 올라가길래 돈방석에 앉겠구나 싶었어. 내가 전에 주식으로 재미를 봤던 적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한순간에 증발하더라. 정신을 차려보니까 돈이 다 날아간 뒤였더라.
남겨진 빚만 1억이 넘어간다는 소리에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울며 불며 난리를 쳤지만 이미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 앞으로 정신 차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된다고 여겼어요. 남편은 인터넷 쇼핑몰을 정리했고 정말 소소한 월급이 나오는 직장에 바로 취업부터 했습니다. 내 아들은 어째 나이가 들수록 더 성실해져가? 출퇴근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데를 취직까지 하다니. 전말을 모르시는 시어머니께서는 그저 당신의 아들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대셨죠. 하지만 그 자랑스러운 아들은 버릇을 못 고쳤어요. 한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남편은 또다시 비트코인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빚은 2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었어요. 당장 시댁으로 가는 돈부터 확 줄였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저는 막막함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친정엄마랑 통화하다가 제가 울분이 확 터져서 꺼이꺼이 울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놀란 엄마가 당장에 달려오셨습니다. 딱 봐도 집안이 휑한 분위기인데다가 먹을 것도 얼마 없으니까 엄마가 기겁하셨죠. 저는 엄마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또 터져 나와서 그간의 모든 일들을 다 고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혼자 끌어안고 있었어? 이 미련한 거 사. 일단 있어 봐봐. 엄마가 우리 딸 맛있는 밥이나 해줄 테니까. 엄마는 얼른 계란이랑 한 판 사오시겠다면서 나가셨는데 저 안 보는 데서 눈물을 훔치시려는 의도인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고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감정 다스리고 엄마랑 다시 차분하게 대화를 해볼 생각으로 저는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들이닥치신 겁니다. 제가 사흘째 시어머니의 연락을 피하고 있었거든요. 그 어떤 감정 소모를 할 기력도 없어서요. 네가 그랬다며? 네가 네 시댁 사람들한테는 돈 많이 줄 수 없다고 그랬다면서. 비겁한 남편에게 어떤 잘못된 말을 듣고서 저한테 그러시는 건지 저는 궁금하지도 따질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너무 피곤할 따름이었어요. 그때 커피포트에서 물이 다 끓었다고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자 제가 꺼내놓은 커피를 눈짓하신 시어머니께서는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셨는지 제 뺨을 세게 치셨습니다. 내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주제에 니까짓 게 뭔데 의견을 내세우고 지랄이야? 그 돈이 네 돈인 줄 알아? 네가 뭐라도 된 것 같으니? 내 아들 돈은 내 돈이나 다름없어. 뺨을 부여잡은 채로 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한숨을 푹 내쉬던 그 순간 찰싹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느새 돌아오신 엄마가 시어머니의 뺨을 후려치신 것이었습니다. 네 아들 쫄딱 망했어. TV에 나오는 코인 인지하는 거 시작했다가 빚만 얻었다고. 수억짜리 빚. 그래, 그것도 재산이니까 네 아들 빚 네가 끌어안아. 내 딸은 네 아들하고 당장 이혼할 거니까. 시어머니께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엄마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실 뿐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묵묵한 저의 눈빛이 답변이 되어주었고 시어머니께서는 이윽고 자리에 스르륵 주저앉으셨습니다. 아니야,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내 아들이 망했을 리가 없어. 절대 아니야. 넋이 나가서 울기 시작하셨고 저는 조용히 제 짐을 챙겼습니다. 그 집을 나설 때 엄마는 제 한쪽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그 순간 저는 무조건 이혼해서 새 출발을 하겠노라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일련의 일들로 제 정신력이 너무 약해져 있었는데 정신 차릴 결심이 든 것이었죠. 크고 작은 사건들이 또 있긴 했습니다만 결국 저는 무사히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5번의 인연이 떠나갔어요. 옛날에 그 무당말이 사실이었다면
저는 앞으로 진짜 배기 인연을 만나게 되는 걸까요? 솔직히 아무런 기대는 없어요.